저도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경험을 해봤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자율신경계 기능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왜냐면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피로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감정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냥 객관적인 행위잖아요. 아무런 감정적 요소 없이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니 뭐 명상 좋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사실 다 들어봤을 테고 네.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상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지만 명상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전 고등학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 가지고 네. 혹은 뭐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앉아서 뭐 눈 감고 뭐 진행자의 말에 따라서 뭔가를 해 보고 뭐 호흡을 좀 조절해 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경험이 전부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배워서까지 할 정도로 정말 좋은가. 네. 물론 이제 아까 논문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 나도 뭐 논문으로 보면은 뭐 이게 정말 정신과 약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체감적으로 원장님께서 딱 경험하시기에 나도 뭐 명상이나 호흡을 해 봤더니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 내지는 뭐 진료를 받던 환자분들이 뭐 이제 명상이나 호흡을 강조하셨을 거잖아요. 네. 좀 피드백 왔던 것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신가요? 이게 저도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경험을 해봤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도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 동작이나 자세를 하기까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신경계가 발달해야 되니까. 호흡도 근데 우리가 뭐 장난처럼 숨쉬기 운동이라 표현하지만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호흡의 주동근이 횡격막이라고 했잖아요. 횡격막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 기능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이게 최소 한 3-4주는 걸려요. 3-4주 안 해보고 하고 효과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처음 할 때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10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분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한 1분만 지나도 딴 생각 나고 핸드폰 만지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 관점이 익숙하지만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은 아니다. 나의 이런 능동적인 노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환자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잘 되면은. 근데 다시 병이 생겨요. 왜냐면은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피로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 스트레스나 우리 몸의 긴장 상태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결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상 같은 게 만약에 좀 처음에 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명상을 접목한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 걷기 명상. 혹은 마음 챙김 걷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명상이 주는 효과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사건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 뭐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사소한 게 다 불안하다. 몸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거 보면 다 화가 나고 신경 쓰면 다 짜증만 난다.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줄이고 싶어 해요.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분홍색 코끼리가 떠올라요.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애초에 떠오르진 않았을 건데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게 된다. 우리 뇌는 뭐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 우리가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후회나 죄책감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과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물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생각이 과도하면은 결국 다 불안해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고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한 정신 상태라는 건 뭐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여야 된다. 현재 내 상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명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명상을 할 때 보통 호흡을 한다고 하면은 호흡은 명백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감정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냥 객관적인 행위잖아요. 아무런 감정적 요소 없이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그럼 호흡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걷기 명상 같은 것도 우리가 걸을 때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좋은 효과를 주려면은 걸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모든 현재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연습. 이거를 걷기 명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걸으면서 걸으면서도 여러 가지 막 고민이나 상념에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있을 일 걱정, 걸으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걷는데 내 발에 느껴지는 발바닥에 닿는 감각, 내 볼에 닿는 바람, 주변에 들리는 풍경 소리, 이런 현재 감각에 집중을 할 때 이런 나를 괴롭히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음. 그래서 앉아서 명상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걷기 명상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막 잡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적어도 걷기 운동 효과라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볼 만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 되게 좋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좀 이 3 주에서 4주 정도의 명상이나 호흡법을 좀 해 보면은 네. 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좀 드라마틱한 거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에요.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보통 이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이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이런 급격한 자율신경의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발작이 오려고 할 때 내가 평소에 훈련한 호흡을 하면은 가라앉는 거를 바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아, 이게 되게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훨씬 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이 발작을 좀 멈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실제로 이 교과서적으로도 이 호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핵심적인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뭐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게 뭐 정신과 가 가지고 명확하게 "공황장애입니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공황장애 때문인가?' 이런 것조차도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황장애 뭐 말로만 많이 들었지 대체 이게 뭐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공황장애가 있다 하면은 뭐 대체 어떤 증상이 좀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공황장애는 최근에 되게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뉴스에서 연예인이 앓았다 이런 걸 보는데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황장애랑 공황 발작을 구분해서 봐야지 되는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심한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손발이 저린 거, 식은땀,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모든 게 한 번에 똑같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쪼끔씩 차이가 있는데 진단 기준에서는 몇 가지 중에 4개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 공황 발작을 한 번 겪는다고 다 공황 장애는 아닙니다. 공황 발작을 한 번 이상 겪고 이게 증상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었어. 이거 근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또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는 거. 이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해요. 혹은 그때 발작이 일어나고 나서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처음 공황 발작이 나타났다. 급격하게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이후로 지하철 타는 게 무서워. 지하철 못 타겠어. 이런 걸 이제 회피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피 행동이나 예기 불안이 있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 책에서도 되게 자세히 다뤘는데 이 공황 장애가 발작이 나타날 때 이런 반응들이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치솟는 거. 그래서 보통 공황 발작 처음 겪으면은 대부분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확실히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게 없다. 이거는 확실히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다 하게 돼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뭐 심장도 검사하고 뇌도 검사하고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은 '아 그때 나타났던 게 공황 발작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심한 분들은 뭐 하루에 응급실을 2번 갔어요. 뭐 3일 연속으로 응급실 가서 간호사가 알아보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되게 심해요. 이거를 이제 좀 비유를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삐용 울린다. 그러면 '불 났나 보다. 큰일 나다. 다 도망가자.' 하고 대피를 하겠죠. 근데 보니까 다 살펴봤는데 불남이 없어요. '아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구나. 화재 경보기가 과민해진 거였구나.' 이 화재 경보기가 자율신경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화재 경보기를 고치면 돼요. 근데 고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또 쉽게 오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오작동하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매번 깜짝 놀라서 대피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 '아 이거 또 오작동이네. 아이고 불편해. 저것 때문에 지금 영상도 못 찍고 시끄럽고 불편하네.' 정도지 매번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치료의 핵심이 이제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분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병원에서 의사가 공황장애라고 했고 공황장애 약 줬으니까 낫겠지.' 뭐 이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이고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요. 근데 뭐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니까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이거 위험한 건 아니에요. 뭐 해도 머리론 이해해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심박수가 실제로 막 120, 130 갑자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진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도 막 반복적으로 검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받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불안을 더 자극하는 거고 이게 진짜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이렇게 앉혀 놓고 "자 지금부터 저 따라서 호흡을 엄청 빨리 이렇게 30번 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하면은 일부러 과호흡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진료실에 앉아 가지고. "자 지금 공황 발작이랑 똑같은 증상 나타났죠? 자 다시 숨 천천히 쉬어 보세요. 어때요? 가라앉았죠?" 이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는 거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황 장애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환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 과민해진 화재 경보기를 고쳐야겠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진 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 가면은 기본적으로 항불안제, 항불안제 중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는 항불안제를 씁니다. 이 항불안제는 우리 뇌에서 가바라고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빠르게 불안을 가라앉혀요. 불안만 가라앉힐 뿐 아니라 신경계의 과흥분으로 나타나는 뭐 두근거림이나 뭐 가슴 통증이나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바로 가라앉히거든요. 브레이크를 팍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은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가 있어요. 복용을 하면은 불안을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반알만 먹으면 불안이 가라앉았는데 점점 먹다 보니까 한 알 먹어야 되고 한 알 반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용량이 안 들어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내성이고요. 항불안제를 먹으면은 불안이 확실히 가라앉는 건 알겠어. 근데 항불안제를 안 먹었더니 불안이 더 심해졌어. 이게 이제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는 의존성과 내성이 좀 강한 약이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항불안제는 최소 기간, 최소 용량을 쓰는 거를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의 분류 자체도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보통 항불안제라고 하면은 그냥 불안을 가라앉혀 주는 약. 요새는 뭐 항우울제 복용하는 분도 많으니까 항우울제 하면은 우울감을 가라앉혀 주는 약. 그냥 비슷비슷한 약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항우울제는 예를 들어서 평생 복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은 그냥 계속 복용하면 되는데 항불안제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최소 용량, 최소 기간 사용이 원칙인 약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뭐 처방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이런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조금 다르다. 즉각적인 완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우리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과민한 거를 완화시켜 준다. 우리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해 준다.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이 약하면은 우리 장 뇌축이 불안정해지면서 불안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몸에서 약한 부분들을 이제 다 점검을 해서 이제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해서 먹자마자 불안이 싹 가라는 건 아닌데 고장난 하재 경보기 자체를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